그러면 자본주의 이전에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가졌고, 당연히 노동력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산수단은 주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생산수단으로부터, 이게 원래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걸 쪼개가지고 한 사람은 생산수단, 한 사람은 노동력을 갖게 만들면 지금과 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게임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제에서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분할해서 두 사람이 갖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고, 요 경제의 구조가 이처럼 두 사람이 분리가 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발생을 하고, 그 관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교환가치, 생산관계 이런 것이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진 자, 자본가, 노동력밖에 갖지 못한 자, 임금노동자 이렇게 된 것이고, 문제는 이것이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인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의 성격은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분리시켜서 타인에게 노동을 자기가 제공해 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 자연스러운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의지와 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징벌적이고 약탈적으로.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 토지라고 하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농민을 분리하는 과정, 요게 자본주의가 될 때 제일 먼저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관계가 안 만들어지고,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관문을 다 통과를 합니다. 그 가장 고전적인, 제일 먼저 자본주의를 이행한 나라 영국에서는 그거를 인클로저 무브먼트라고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때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 때.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바로 그 해에 61년, 60년 현재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약 72% 정도가 되었었는데,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시해를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말하자면 생산수단으로부터 노동력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모두 끝냈을 때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2.5%밖에 안 됐어요. 전부 다 이제 이거 분리를 시킨 것이죠. 요 과정을 소소하게 그려놓은 이제 우리나라 그 전체 역사에서 그 일종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소설들이 있죠. 거기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로 얘기하면은 박정희 선생의 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단과 관련해서는 최인훈의 광장 같은 게 있는 것이고, 바로 요 시기를 그려놓은 소설이 조세희 선생이 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영국에서 있었던 이 인클로저 무브먼트는 이런 것입니다. 원래는 농사를 짓는 토지가 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인별로 구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담을 만들 수가 없었죠. 담이라고 하는 것이 내 거하고 네 거하고 구분하는 것인데, 내 거 네 것이 없으니까 담을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개방경지라고 합니다. 오픈 필드라고 불러요. 담이 없는 것.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클로저 무브먼트 때 이렇게 바뀐 겁니다. 담을 다 세워서 요게 다른 사람이 여기를 못 들어오게 소유권을 분리한 것이죠. 마을 전체가 함께 이용하던 공유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인클로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담을 인클로저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토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토지는 지구입니다. 지구, 그죠? 그러면 지구는 언제 태어났죠?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인류라고 하는 종이 탄생하기 훨씬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곳에 인간이 태어난 것이죠. 토지는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고, 이 토지와 인간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인간 경제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탄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 생산관계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생산수단과 결합을 하면
부를 만들어내죠. 농산물을 만들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인데 경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 경제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이 생산수단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는 것인데 요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 데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개인별로 결합을 해서 따라서 생산수단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내가 개인이 갖는 것,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개인이 토지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단이 그걸 함께 가져야 되고 집단이 함께 가질 때는 거기에서 생산된 물건도 생산물도 집단으로 공동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생산관계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적 소유와 공동 소유. 그런데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무도 토지를 혼자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조건은 처음에 수렵을 할 때는 인간이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물을 사냥을 해야만 사냥을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보다 몸집이 작은 동물은 대부분 다 인간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몸집이 큰 동물인데 요 몸집이 큰 동물은 힘이 딸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힘이 딸려서 잡을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힘을 합치면 그 동물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서 동물을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인간이 사냥했던 동물들은 전부 인간보다 몸집이 훨씬 큰 매머드, 그 다음에 훨씬 큰 들소 이런 것들을 잡은 거거든요. 고래 이런 것들을 잡은 겁니다. 그때는 혼자서는 사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동으로 생산을 했고 그 잡은 물건도 그리고 그걸 나누는 방법도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그 엥겔스가 부르주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생산관계, 사적 소유관계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쭉 인류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거기에 이제 힌트를 줬던 것은 그 유럽에서 아주 고전적인 그 인류학책 모건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모건. 거기에서 인류는 처음부터 공동소유에서 시작한 거예요.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처음 등장할 때 인간의 본성과 결합이 되어 있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깊숙한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노예제 사회가 되었는데 요 원시공산제에서 노예제로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바로 수취인 자본주의 거기 보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하에서는 사적 소유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 노예제 사회일 때도 결국은 그 당시에 주 산업은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토를 자기가 개인이 혼자서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있으면 사적 소유만으로도 사회가 운영이 되었겠지만 그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군대와 싸워서 그 농토를 보호해야 될 이제 조건이 필요했었고 이 외부에서 오는 군대와 싸워서 그걸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혼자 싸워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쳐들어오는 사람이 이미 집단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을 구성을 해야만 이 농토를 지킬 수 있었고 따라서 요 집단을 구성해서 공동 소유를 통해서 농토를 확보하지 않으면 농토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적 소유는 공동 소유를 전제로 해서 1차적인 조건을 해서 2차적으로 이것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통상 그 역사에서 보는 로마와 그리스 두 나라입니다. 둘 다 공화정 국가인데 이게 공화정 국가인 이유는 집단을 이루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집단은 외부에서 오는 외적과 싸우기 위한 전사 공동체, 전투 편제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러다가 요 둘이 공존하는 상태가 좀 지속이 되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제 인간들 사이에 경쟁과 이기심이 이게 중시하게 됩니다. 사적 소유가 공동 소유를 압도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자 노예제는 망했습니다.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도 망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사적 소유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제는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공동 소유만으로 사회를 운영하자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가 된 겁니다. 봉건제는 자본주의 이전의 이제 경제 제도인 봉건제는 따라서 봉건적 토지 소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 소유에 기반을 둔 거예요. 봉건제 이제 토지 소유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전체 토지 가운데에 경작지, 이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는 직영지와 농민분할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지 가운데에 한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가 직영지였고 나머지는 농민분할지였어요. 직영지는 뭐냐면 그 땅을 외적으로부터 방어해서 지켜주는 군인, 대개 우리가 기사계급이라고 부르는 봉건 영주들이 자기가 지켜주는 거니까 그 지켜주는 대가로 농민들에게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내놔라 그래서 농민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즘 그 뭐 깡패들이나 조폭들이 이제 하는 것처럼 자릿세를 받은 겁니다. 자릿세. 그 자릿세를 받은 것이 바로 직영지였던 것이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가 자기가 개인이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 토지를 관리를 했고 그 공동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개인으로 토지를 갖지 않고 해마다 그 토지를 추첨을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바꿔가면서 비슷한 소출량이 나오도록 조절을 해서 분할해서 해마다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영지와 농물 분할지로 이제 분리가 되었고 요게 이제 경작지입니다. 경작지. 요 경작지 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유럽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은 저수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강입니다. 아니면 강을 끓이들이거나 요거는 이제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요 물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는 그나마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직영지 뭐 경작지 농민분할지 나누지만 이거는 나눌 수가 없어요. 물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영주도 농민도 모두 함께 썼습니다. 구분 없이 공동재산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땔감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마을에는 땔감을 공급할 수 있는 숲을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 숲에서 땔감을 가져가는 것은 누가 가지를 가져가고 누가 몸체를 가지고 이걸 나누기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영주와 농민이 각자 구분이 없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숲에 가서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비슷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유럽은 굉장히 농사짓기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동양에 있는 우리나라의 미장 농사를 짓는 강하구의 땅에 비하면은 생산량이 한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생산량이 작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농사가 좀 잘못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상시에 대비해서 유럽 사람들은 항상 비상식량으로 뭘 했느냐면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럼 가축을 키우려면 가축이 먹는 데 필요한 목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목초지를 가축 보고 그물 꺼가지고 너는 이게까지만 먹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초지는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거기에는 영주가 기르는 양이나 염소, 농민이 기르는 양이나 염소가 그냥 마구 섞여가지고 저기 마음대로 전부 공동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공유지였어요. 경작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유지였습니다. 직영지와 농민 분할지는 혼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유럽의 중세 장원의 가장 전형적인 이 타입인데 농사 짓는 곳이 이제 쭉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필드 1, 필드 2, 필드 3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드가 경작지입니다. 말하자면 곡물이 재배되는 곳이에요. 주로 이제 보리, 귀리, 밀 이런 걸 재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왜 1, 2, 3이냐 하면 요게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거둬들이는 거 요거를 춘경식물이라고 춘경지라고 합니다. 춘경지. 그 다음에 가을에 파종을 해서 겨울 동안 커서 봄에 수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보리죠. 보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하는 춘파식물, 가을에 파종하는 추파식물이 있어서 그걸 구분을 해서 춘파식물, 추파식물을 재배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농사는 지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농사는 똑같은 땅에 똑같은 작물을 연달아서 재배를 하면 그걸 연작이라 그럽니다. 연작을 하게 되면 소출이 확 떨어져요. 그걸 연작 피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작물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한 해 쉬게 합니다. 그래서 봉건제 하에서 농사를 짓던 방식은
춘경지와 추경지와 휴경지를 두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춘경지였으면은 내년에는 추경지가 되는 것이고, 올해 추경지면 내년에는 휴경지가 되는 것이고, 올해 휴경지가 되면 내년에는 춘경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윤작 체계를 쭉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필드 1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컴만 메도, 이거 공동으로 목초지를 공동으로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과수원을 공동으로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포도주 농장입니다. 포도주 농장. 그리고 이제 마을은 여기 있었죠. 마을은 여기 있었고, 보통 마을 옆에 이제 영주가 거주하는 성이 있었는데, 영주가 거주하는 성과 마을 사이에는 보통 영주가, 마을 사람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영주를 죽일 수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원래 다 전사들이고. 그래서 영주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은 보통 주변에 해자라고 하는 것을 깊은 꼬랑을 파가지고 물을 대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딱 돼 있었어요. 구분이 돼 있었고, 이렇게 보통 구분이 돼 있었죠. 영주가 사는 성 바로 밑에는 이제 이 제분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빵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헛간, 이렇게 곡물을 쌓아놓는 창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하고 영주는 둘이 다 짝짝꿍이죠. 그래서 이 농민들 보고, 이분은 하느님이 점지하신 분이야. 너희는 하느님이 너희들을 농민으로 만든 것이야. 라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 사회를 정신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아서 교회가 여기 있었고, 요 말을 잘 안 듣는 놈, 그건 어떻게 했느냐? 잡아 주겠습니다. 요게 교수대거든요. 그래서 교수대가 딱 옆에 있었고, 요렇게 해서 이제 통치가 되어 있었는데, 땅을 자세히 보세요. 땅이 아까 제가 경계선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유럽은 이제 가서 보시면 아는데 우리나라하고 지형이 많이 달라요. 편편합니다. 그냥 우리는 어디를 가나 경사가 있지만 유럽은 경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편편해요. 그 편편한 것 중에서 약간 구름이 있는 것,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일항을 쭉 해야 되잖아요. 일항을 쭉 하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언덕이 경계가 지면 일항을 더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일항이 끊깁니다. 그 구릉의 이렇게 이 모양에 따라서 일항이 이렇게도 끊기고 이렇게도 끊겼는데, 그 일항을 길게 팝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일항을 하나씩 추첨을 돌려가지고, 올해는 내가 여기, 내년에는 내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번갈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요걸 싹 다 갈아엎어 봅니다. 갈아엎히고 내년에 다시 일항을 또 새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항 안에 보면 개별 농민들이 가져가는 일항도 있고 영주들이 가져가는 직영지도 요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가 따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주는 농민들이 나와서 일을 할 때 이제 자기 땅을 같이 경작하도록 만들었고, 요게 농민들이 전부 각자 나와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3일은 자기 땅에서, 나머지 3일은 영주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제로 둘이서 50%씩 농사를 지어서 저렇게 돼 있었고, 요게 이제 길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 길게 돼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유럽 땅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땅이 넓습니다. 척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항을 쭉 내는데, 일항을 초반에는 사람이 직접 이제 앞에 보통 여자가 앞에 끌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깊이 파야 되니까 쟁기를 남자가 쓰고, 요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말을 앞에 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말이 쟁기를 쭉 끌고 나가면 요 쟁기가,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쟁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쟁기가 보통 키가 사람 키만 해요. 이만한 거. 요렇게 무거운 거라야 쇠로 돼 있거든요. 푹 꽂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확 갈아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봉건 시대 때 원래는 철기가 아니었는데, 철기를 이제 봉건제 때 그 북쪽에 살던 게르만족들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게르만 쟁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쟁기를 원래는 작은 쟁기를 쓰다가 이제 동물이 끄는 큰 쟁기를 쓰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우니까 땅을 쭉 파고 가다가 이제 끝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면 돌아야 되잖아요.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동물을 이제 스톱 시켜가지고 이 쟁기를 일단 벗겨야 되거든요. 벗겨가지고 동물 보고 빠꾸 이렇게 돌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쟁기를 끼우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쟁기를 일항을 가능한 한 길게 해가지고 아침에 시작하면 쭉 가서 점심 때 딱 그만두고 밥 먹고 돌려가지고 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항 하나 이 길이를 일항 하나 요건 이제 긴 줄기이기 때문에 스트립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독일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한 개 요 줄을 몰겐이라고 불렀어요. 몰겐이 모닝이거든요. 모닝, 오전 나절, 한나절이란 뜻입니다. 한나절. 요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중부 지역에 오클라호마라든가, 저는 이제 거기 잠깐 가 있었지만 포틀랜드에, 거기 오레곤에 가 있었는데, 오레곤도 동부 지역은 이제 그 곡물 지역이라 재배한 데를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 농부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개활지거든요. 그러니까 땡볕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밥을 먹어야 될 장소에만 높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평지에 보면 나무가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그 소가 모는, 말이 모는 게 아니라 콤바인을 타고 쭉 모는 거니까 경작기를 쭉 아침 출발하면은 밥 먹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밥 먹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밥 먹는 그늘에 가면은 세우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려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요 길이가 딱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긴 일항으로 거기에 영주의 직영지와 농민의 분할지가 막 뒤섞여 있고 나머지 거는 전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소유, 공동관리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그 물을 관리하는 것도, 그리고 저수지를 관리하는 것도, 숲을 관리하는 것도 전부 공동으로 한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 거 내 거를 나누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했고, 따라서 봉건제 때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그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빈훗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니까요, 거기에 좋은 영주 있지 않습니까? 착한 영주. 착한 영주는 농민들하고 똑같이 먹고 살았어요. 농민들하고 똑같이. 영주도 자기 게 없었던 겁니다. 영주도 자기 거 농민 거 구분이 없이 그냥 똑같이 마을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세의 배경으로 하는 얘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 영주의 가장 큰 수치는 자기 영지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지 못해서 옆에 다른 영지에 뭘 얻어오는 것, 이걸 크나큰 수치로 삼았습니다. 수치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뭘 조달해 오는 사람이 상인이잖아요. 상인이 가장 천대받는 계급이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영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직영지는 이제 영주가, 이 영주는 원래 군인이거든요.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외적으로 침입으로 쳐들어온 놈입니다. 쳐들어온 놈. 요 놈이 이제 그 마을에 눌러앉는 거예요. 원래는 약탈하러 가는 건데, 이 놈이 약탈하러 오니까 농민들이 다음 놈이 또 오거든요. 이 놈 오고 나면은. 그리고 그 놈 지나가면 또 오거든. 그래서 온 놈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 여기서 약탈을 해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눌러 살아라. 그리고 그 대신에 또 쳐들어오는 놈은 니가 좀 막아줘. 그래서 서로 간에 협약이 맺어진 겁니다. 요 협약에 의해서 영주들에게 토지를 줬기 때문에 요 토지를 준 것을, 요거를 청원차지라고 그랬어요. 청원차지. 실제로 이제 명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주의 보호를 받을 사람과 영주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졌고, 사람이란 게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외적 방어나 이런 거 뭐 신경이 쓰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주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농노가 되고 영주와 계약을 맺지 않은 자영농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요걸 이제 외적으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영주가 어쨌든 군인이니까 유일하게 와서 이제 그걸 도와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주가 한번 출동할 때마다 출동비도 주고, 그 다음에 영주가 그 땅을 관리해 준다는 명분하에 독립자영농의 토지는 영주가 자신의 직영지하고 상관이 없는 토지지만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영주가 영주권을 이제 행사해 줬던 겁니다.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만드는 물도 나눠 먹고, 당연히 이제 전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자영농들도 많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영주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농노가
되었던 것이고, 이 농노가 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영주로부터 일체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주가 영주권을 행사해야 될 특별한 영역이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 거는 전부 마을 자체에서 내부에서 관습법에 따라서 이것을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보면 막 이제 외적이 쳐들어왔다가, 브레이브하트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다가 그 당시에는 잉글랜드족이죠.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족속한테 와가지고 그 마을 공동체에 와가지고 자기가 뭐 영주권을 행사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마을에 대표가 있어요. 그 대표가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영화에는 이제 대표가 뭐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그래서 공동체와 영주가 딱 나눠져 있었고, 관습법이 존재했었고, 모든 것이 공동 소유의 흔적과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공동 소유에서 농민을 쫓아내는 것,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넘어가는 방법인 것이었죠. 그러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농민이거든요. 그러면 그 토지가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원시공산제 때 정착했던 농민들이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왕검시대 때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원시공산제 방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외적이 오기 시작하면서 노예제 방식으로,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봉건제 방식으로 경제 제도만 바꾼 것이지 사회는 그대로,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농민들은 이미 1000년 이상 자기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이죠. 개인적인 소유는 아니지만 마을 전체가 그걸 공동으로 소유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났겠어요? 물러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불을 지르고, 그것도 안 되면 죽이고, 이래가지고 다 쫓아냅니다. 폭력과 강탈에 의해서. 그래서 영국에서 있었던 인클로저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막스가 피의 역사다, 인간의 피와 오물을 뒤집쓴 역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어서 나왔던 농민들이 1000년 이상 자기가 유지해오던 땅을 갑자기 울타리를 끄어서 이제 영주들에게 쫓겨나가는 이 역사적인 과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유토피아라는 소설,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가 쓴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막스가 고기와 관련된 역사적인 팩트를 전부 사서로부터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게 자본 1권의 제일 마지막 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막스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죠. 자, 그러면 농촌에서 쫓겨나갔어요. 농촌에서 쫓겨난 이 농민들이 그러면은 이제 노동력을 파는,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택시기사처럼 택시 회사 사장한테 이제 자기 노동의 일부를 줄 테니까 좀 빌려 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요 종획운동, 인클로저 무브먼트가 한창 진행이 되던 바로 요 시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그 일자리를 누가 만들게 되느냐 하면, 농촌에서는 영주들이 그냥 빼앗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결국 도시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도시가 아주 조그만했습니다. 농촌보다. 거기는 겨우 뭐 천대받던 상인과 일부 수공업자 이외에는 사람이 없었고, 그 안에 시장이란 게 있었지만 상설시장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빌리지에 있던 농촌 부락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거기에 잠깐 장이 서는 주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한산하고 사람도 없던 곳이었어요. 당연히 일자리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거기 일자리가 없으니까. 요 일자리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18세기가 되어야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 동안 일자리가 없었던 이 비참한 시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불황자가 된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어딘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지를 없애야 되니까 거지를 없앨 필요가 있어서 인위적인 강제장치를 만들려고 했고, 요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대부분 다 거지가 되는데, 그 거지 숫자가 17세기, 아직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되기입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1840년대가 넘어야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쪽으로 넘어 아직 200년이 남았어요. 그 200년 전에 파리 인구는 전체 약 40만 명 정도였는데 4분의 1이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인구가 우리가 이제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에 만일 불황자와 노숙자가 250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시가 어떻게 돼 있을지. 엉망진창인 겁니다. 엉망진창. 이게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는 지중해 연안에서 교역 물품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장에 말하자면은 가장 딱 교차점이라서 스위스가 일찍이 요 교환과 관련된 금융산업을 통해서 이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에서 이제 보통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프스 산맥을 딱 넘기 직전에 있는 유명한 도시, 이탈리아 제일 북부에 있는 그게 밀라노고요. 물건이 다 거기 이제 집산이 돼가지고 거기서 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위로 탁 넘어가면 어디냐? 취리히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리히가 요 밀라노만큼 그 당시에 중요한 상업의 거점이었으니까 거기는 돈이 많죠. 부자들이 많고. 지금도 부자들이 많죠. 지금도 뭐 부자들이 억수로 많죠. 많기는. 그러니까 그 스위스에 부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거지는 어디로 가느냐? 부자들이 많은 데로 가죠. 부자들이 많은 데. 부자들이 없는 데는 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인도를 가면 아마 그 단체로 관광을 가면 그냥 풀어놓으면 아마 관광객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달러 드는 사람 때문에. 애들 특히. 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달러 드니까 도저히 길을 걸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스위스 부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고용했던 사람이, 앞에 사람이 오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못 달라들도록 하기 위해서 보디가드입니다. 일종의 한 2m 정도 되는 긴 막대기를 가지고 후리쳤다 그래요. 양쪽으로. 그럼 앞에 사람이 이제 못 오는 거죠. 두들겨 맞으니까. 거기로 이제 이 자기가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도시에 일자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거지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지만 거의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그야말로 공짜로 일을 해주거나 어쨌든 자기를 뭐 아주 값싼 임금으로 고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야만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지가 안 되는 것이니까 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법은 피해 법률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의 종점은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노동력을 팔도록.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노동자는 우리가 지금 취직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을 꺾고 남 밑에 들어가서 얌전하게 일을 하도록 만드는 길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요 길을 들이는 과정이 역사에서 200년 동안, 200년 이상 유럽에서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 오랜 길들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만들어졌고, 노동자들은 그래서 오늘날 자기의 본성이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길이 들어서 그 길 들어진 것 뒤에는 숨겨져 있는 게 뭐냐? 공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취직 안 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사실은 취직 안 하면 일 안 하고 놀고 좋은 건데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안 하면 불안해지도록 만들고, 그 불안해지는 것 뒤에는 징벌이 따라옵니다. 징벌이. 자,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 법이 영국에서는 인클로저 무브먼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바로 그 시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찬란한 왕조 문화를 피웠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윈저 왕가의 이제 그 시발점이 되었던 절대주의 왕가 튜더 왕가가, 장미가 그겁니다. 그 왕가의 가문인 문장인데,
장미 가문 헨리 7세가 이제 튜더 왕조를 열었죠. 그리고 그 역사에 너무너무 많은 연문과 스캔들을 만들었던 헨리 8세, 그리고 그 에드워드 6세, 이렇게 해서 튜더 왕가가 쭉 내려와서 헨리 8세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여왕일 때 가장 꽃이 피었는데, 이 시기 동안 어떤 법이 있었느냐. 거지 면허증, 14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거지 면허증을 발급을 받거나 거지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으면 취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취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어디에? 호적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주민등록을 이제 14세 이상이 되면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을 14세 때 할 때 거지 면허증을 내거나 아니면은 취업 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둘 다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법 거지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딱 그 날짜로 빨간 글자로 딱 불법 거지 딱 됩니다. 불법 거지. 이 불법 거지는 2년 이내에 고용주를 만나야 하고, 2년 이내에 고용주를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사회안전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이 되어서 직접 별동대에 의해서, TF팀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잡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제 뭐 각 도시마다, 아까 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가지고 징벌을 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높은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 무대에서 형벌을 집행을 했는데, 그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런던 타워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올려가지고 채찍으로 30대를 때리고, 채찍으로 30대를 맞은 이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중범죄예요. 그래서 이 중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자기 얼굴에서 감출 수 없는 곳에 귓바퀴에다가 낙인을 찍었어요. 이게 이제 이 말하자면 게으른 놈이다라고 해서 R자를 딱 로그라고 하거든요. 로그, 불황자. 그래서 R자, 로그라는 것을 R자를 딱 새겨가지고 귓바퀴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 2년 만에 취직을 하면 다행인데 취직을 못하고 또 2년이 지났어요. 물론 잠깐 또 취직이 되었다가 또 실업자가 되면 그때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실업 상태에서 또 2년이 되면 또 잡힙니다. 그래서 또 얻어맞고 또 귓바퀴 하나 찍혔으니까 이제 나머지 귀가 2개니까 다행이요. 2군데 찍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전부 죽였어요. 헨리 8세 때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이 약 7만 2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매년 300명에서 400명이 교수대에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취직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요즘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취업 재수를 삼수를 하게 되면 잡혀가서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낙인이 찍힌 다음에 그게 누범이 되면 잡혀서 죽는 겁니다. 요 사례를 막스는 자본 1권 안에 곳곳에서 많이 써놨습니다. 쭉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어땠었고 네덜란드에서는 어땠었고, 물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1987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는데, 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기반이 된 것이 1975년 박정희가 제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서 이게 불황아 보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를 잡아다가 가두어서 이렇게 가둬가지고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장 악명 높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던 부산의 형제복지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이 박인근이라고 하는 아주 이 악랄한 인간이 그 욕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부산 인근의 땅을 가지고 뭐 여러 군데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87년에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자 잽싸게 처분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박인근이는 그 인근에 잠깐 감옥소에 뭐 잠깐 들어가 있다가 금방 나오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형제복지원. 그 당시에 실제로 유럽에서 이 법률에 따라서 잡히면
요 뒤에 이제 채찍질 자국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태형 30대를 받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 태형 30대를 맞은 사람을 시내를 조리돌림을 시켰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놈은 사회의 아주 반사회범이니까 이 사람한테 모욕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오줌이나 똥을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 가까이서 침을 뱉거나 아니면 뭐 가까이서 약간 걷어차거나 물론 심한 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권한을 이런 모욕을 당한 다음에 이제 채찍 맞고 나서 풀어줬고 그게 이제 누범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그림을 남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머릿속에는 내가 취직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고 그 어려운 결과 뒤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드디어는 징벌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머릿속에 남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취직을 못하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을 이렇게 길들여온 이 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동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배짱이는 그냥 아까 뭐 금금전략에 의해서 뭐 그거 이제 제가 뭐 좀 수상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을까요? 배짱이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개미가 없으면 배짱이도 없죠. 당연히 개미가 없는 배짱이는 서로가 서로를 전제라고 했습니다. 1과 1로 나눠져 이둘 간의 관계가 자본주의적 관계니까요. 이 관계의 정체는 배짱이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IQ가 2자리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한번 발휘를 해봅시다. 여러분 사적 소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전부 공동소유였어요. 그런데 사적 소유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생겨난 거죠? 공동소유를 사적 소유로 바꾸지 않으면 사적 소유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 마음대로 그것을 사적으로 약탈한 겁니다. 강탈하고 횡탈한 거예요. 속여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야만 사적 소유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동소유의 횡령과 강탈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게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동체가 안 도와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공동체가 묵인을 하거나 도와줘야만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자본가들의 기원이 뭐냐를 놓고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뭐 지금도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학자들 사이에 계속 이걸 문제로 삼는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봉건영주는 아닙니다. 봉건영주들은 이제 큰 돈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귀족으로 남아 있다가 새롭게 자라나는 부르주아 세력에 의해서 타도되거든요. 물론 뭐 봉건영주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 일부는 자본가로 변천을 하긴 했겠지만 대다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안에 토리당과 위그당이라고 하는 이제 정당으로 남아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끝까지 방어하다가 결국은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요 정당 안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진짜 자본가 계급이 된 사람들은 초창기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걸 놓고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데, 일부는 이 조객 운동이 있을 때, 인클로저 무브먼트가 있을 때, 그때 인클로저 무브먼트를 이제 이 토지를 말하자면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금을 쭉 꺼요. 인클로저를 이렇게 한다. 딱 금을 꺼. 그러면 그 금을 누가 껐느냐? 봉건영주는 사실 군인입니다. 군인. 그리고 워낙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무슨 일 같은 거 안 해요. 절대.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놈이 그걸 하면서 금만 끄면 땅이 생기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보가 아닌데. 세배 먹었죠. 중간에서. 그래서 봉건영주와 유력자들 사이에 결탁이 이루어져서 공유지를 횡탈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농민들 가운데 조금 똑똑하거나 조금 유력한 사람들, 아까 독립자영농들 좀 있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떼돈을 번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가 물러났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적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적산은 주인이 없게 되면 주인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먹는 놈이 이제 먼저 먹는 놈이. 먼저 먹는 놈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적산 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초기 역사, 건국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이 적산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닦아 먹었을까? 지금 가장 유명한 적산이 바로 조선일보 사옥입니다. 코리아나 호텔. 지금 그 자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선일보가 가져갔을까?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공유지를 이제 닦아 먹는 것인데, 공유지를. 이 공유지를 어떻게 횡탈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이제 유력한 농민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출발한, 아까 제가 자본가의 제일 전신이 상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상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농민이든 상인이든 자기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생산자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으로 기능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큰 자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자본을 누가 만드느냐?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막스는 국가가 이 소생산자, 잔챙이 자본가들을 진짜 자본가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국가라고 하는 요 기제, 요 제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또 소상히 적어놨어요. 아까 말했던 자본 1권의 제일 마지막 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가 부채를 지는 방법이 있어요. 국가는 돈을 안 벌지 않습니까? 그죠? 쓰기만 해요. 쓰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버는 거는 수입인데, 세금으로 거두는 건데,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국가가 씁니다. 겁도 안 내고. 왜냐하면 내년에 또 세금이 들어올 거니까. 그게 국가 부채거든요. 우리가 보통 재정적자라고도 부르고 또는 화폐 발행권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국가가 돈을 발행해가지고 이걸 어디 쓰느냐? 자본가들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본가들에게. 뭐 공짜로 주는 건 이제 보조금 같은 거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채, 세금 깎아줍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 때문에 말이 많았죠.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하고, 그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운영해야 되고 항만도 운영해야 되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데 다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데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 세금을 자본가들에게는 적게 걷어주고 일반 노동자들에게 많이 걷어주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무역, FTA 같은 겁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는데 내가 이 물건을 좀 더 니한테 많이 팔아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그래 그렇게 하지 라고 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걸 좀 팔아먹고 싶다 그러면 그쪽도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로 나는 이걸 팔아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게 무역조례거든요. 그 무역조례 중에서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이 있을 것이고, 그 대신에 저쪽에서 더 많이 수입해오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더 많이 팔아먹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은 이익을 볼 것이고, 더 많이 수입이 되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겠죠.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따라서 무역 조례가 발생을 하면, FTA가 발생을 하면 이익을 보는 계층, 손해를 보는 계층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많이 못 버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수출 대기업, 그래서 삼성과 현대그룹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만 사상 초유의 수익과 사상 초유의 매출을 달성을 계속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물론 두 기업이 경쟁력이 좀 뛰어나고 시류에 맞고 뭐 분명히 그 두 기업의 노력도 없다고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중요한 지렛대 같은 역할을 했던 국가정책이 있었던 거죠. 노동약탈제도, 그 문제가 많은 인턴제도 같은 겁니다. 인턴제도. 그리고 지금은 이 노동자를 함부로 약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노동법이라고. 이 법을
개정을 해서 노동자들을 쉽게 약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 문제 아닙니까? 정리해고 문제고, 그 다음에 복수노조 금지 조항 다 이런 거죠. 노동유연화 제도 이런 거. 이렇게 다. 국가가 개입을 하면 이처럼 자본가를 크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환율, 여기 이제 옛날에 막스가 일러줬던 거를 제가 이제 이미 다 설명을 좀 했는데, 따라서 사회 전체의 변혁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변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에도 노동자들이 변혁운동의 한 일환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자, 배짱이는 이제 그렇게 탄생을 한 거죠.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깨미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기는 깨미가 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된 거예요. 얻어 터지고 징벌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짱이는 어떻게 되느냐? 인위적으로 사기치고 횡탈하고 횡령해서 된 겁니다. 둘 다 인위적인 것이죠. 둘 다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둘 다 이루어진 것 가운데에 강탈당한 놈의 숫자하고 강탈한 놈의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자본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면은 넓게 잡으면은 한 100만 명이 좀 넘을 거고요. 그 중에서는 아주 잔챙이 같은 노동자들 다름없는 자본가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다 빼면 우리나라에 실제로 한 수십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경제활동 인구라 그러죠. 3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강탈을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에 반해서. 극소수만이 강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제도 하에서 다수의 의지에 반해서 소수가 마음대로 하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독재라 그러죠. 이 독재가 경제제도 안에서, 따라서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소수가 다수를 강탈하는 경제 독재 제도입니다. 경제 독재 제도. 경제적 독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은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런 경제적인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민주화가 되면, 민주화는 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원하니까요. 그러면은 요 민주화가 되면 자본가는 어떻게 되죠?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쫄딱 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를 막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발명품 내지는 요 기술만 모아놓은 것, 그걸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부릅니다. 경영학은 실제 1900년대에 자본주의가 확산이 되던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자본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제도가 인간의 의지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의지를 자본가의 의지에 복속시키는 기술이 필요했고, 이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을 경영학이라는 그룹 안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로데오 경기라고 하죠. 로데오.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카우보이들한테 유명한 거죠. 여러분, 이 로데오 경기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말은 사람이 타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라이딩. 그런데 말은 사람을 태우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은 등에 멋이 올라타면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서 어떻든 이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말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데오 경기죠. 그런데 말은 지금 길이 들어서 사람이 타면 온순하게 사람을 태우고 합니다. 말의 본성을 꺾고 그 본성을 말을 타는 사람의 의지에 복속시킨 것이죠. 요 말의 의지를 꺾는 기술, 말을 길들이는 기술을 마누스라고 합니다. 마누스. 경영학의 어원이, 경영학이 매니지먼트거든요. 이 경영학의 어원이 마누스에서 온 거예요. 마누스. 그러니까 다수 노동자들의 의지를 꺾어서 소수 자본가들의 의지에 복속시키는 기술을 가진, 그게 바로 매니지먼트입니다.
경영학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과는 거스르는 제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다수가 싫어하는데 이런 체제가 어떻게 250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을까 지금까지. 그것도 아주 번성하는 형태로.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속든 아니면 의지가 꺾였든 상관이 없이 뭐 대다수 저한테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는 뭔가 지속 가능한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 그걸. 그게 뭔지를 우리가 정말 직시하도록 막스가 일러준 겁니다. 유물론. 그게 자 인간의 의지를 다루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물적 법칙입니다. 물적 법칙. 따라서 막스는 사회 변혁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자연 법칙의 문제다라고 직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항상 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나 또는 뭐 장하준생이 사다리 걷어차기 그 다음에 뭐 피케티의 제2자본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그게 그냥 감정풀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효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한진중공업은 노조가 와해가 되었고요. 민주노조가. 쌍용자동차는 회사가 지금도 표류하고 있고 장하준생이나 피케티나 이런 사람들이 실효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문제, 사회 변혁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도덕적인 판단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탄하거나 그래서 타락을 얘기하거나 부패를 얘기하거나 이런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효적인 대안. 요걸 막스가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걸 구분한 사람은 명칭으로 구분한 사람은 막스가 아니라 막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막스의 이론을 이제 다른 이제 아류의 사회주의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엥겔스가 뭐라고 했냐면 유토피안과 사이언티픽 과학적인 것 이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운데에 초기 황제 가운데에 아주 현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그걸로 알려져 있어서 글래디에이터에 나오죠.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황제가 바로 게르만 방벽에서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게르만 방벽에서 가장 로마의 이 말하자면 경계선이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생을 머물다가 거의 평생을 머물다가 전선에서 이제 목숨 스스로 이제 생명이 다하는 로마의 아주 뛰어난 철학 이제 그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세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가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로마에 앉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뭐 떠들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안위를 이제 위협하는 게르만 방벽에서 전투를 수행하면서 그 야만인들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정당성. 도대체 자본주의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의지를 거스르는 제도인데도 250년이나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제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막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생존이지만 인간의 충분조건은 여가. 인간의 참된 의지가 발휘가 되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당신이 먹고 살 만큼 큰 돈이 복권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한 100억 정도가 생겼으면 당신 뭐 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전에는 취직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뭐 취직할 필요가 없을 돈이 충분히 있으면 당연히 하고 싶은 걸 하죠. 그게 여가와 자유입니다. 막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굳건히 한 다음에 그 위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는 이게 해결되고 나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해결되고 나서. 그러면은 변혁의 지렛대는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정의나 부패나 도덕이 아니라 물적인 것. 경제가 제일 문제라는 거죠. 경제.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떤 체제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궁, 유교시대 때 정궁은 경복궁이죠. 경복궁에는 광화문이 있습니다. 옛날엔 여기 이제 막혀가지고 정문으로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광화문을 이제 열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게도 만들었어요.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광화문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앞에 정궁이 보이는데 정궁까지 꽤 거리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마한 석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궁박물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 고궁박물관은 그 경복궁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없던 건데 그 경복궁 안에서 실제로 왕궁 생활, 궁성 생활을 보여주는 이제 일종의 생활사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뭐 안에서는 어떤 옷들을 입었고 어떤 계급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뭐 이제 도구들을 찾고 밥은 어떤 걸 먹었고 밥그릇은 뭘 쓰고 이런 거 쭉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임금님 수락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국의 그 이 왕은 절대군주거든요. 그야말로 뭐 조금 권력이 약했을 때조차도 영의정에 대해서 뭐 함부로 막말도 할 수가 있고 뭐 마음 안 들면 목을 칠 수도 있고 너는 역적이 하면 그냥 역적이 되는 거 이런 거죠. 절대군주입니다. 그 절대군주가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드시던 식사 우리가 수라라고 부르는 거 그 밥상이 딱 차려져 있어요. 밥상. 그래 사람들 보고 이제 그걸 좀 먹어보라고 옆에 식당도 하나 있고 그래요. 가보면 그 식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먹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 말고 우리가 좀 이제 그래도 왕하고 겨루려고 그러면 우리도 좀 뷔페 식당을 딱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중급 정도 괜찮은 뷔페 식당 한 5, 6만 원 정도 넘는 뷔페 식당을 딱 염두에 두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오. 옛날에 왕이 먹던 것이 얼마나 초라한 밥상이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물질적 풍요를 이룩한 체제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기 전이었는데 중국이 개방이 될 때 닉슨 때요. 그 이제 이 개방에 일조를 했던 가장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 탁구였거든. 탁구. 그래서 핑퐁 외교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의존을 해서 중국과 이제 또 다행히 또 우리나라가 탁구를 잘 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잘 붙고 이제 그랬었는데 중국 탁구 선수들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할 때죠. 88 올림픽 때. 올림픽 할 때 중국 탁구 선수 세가 최강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실세입니다. 실세였던 대구에 있는 박모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인척이고 그분이 그 무슨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그 중국에 온 탁구 선수 중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탁구 선수였는데 그 탁구 선수 여자분 한 분이 수яб을 마치고 이제 그 일찍 이제 구성해서 결정이 끝나고 나면 1등을 해버리게 되면 폐막식 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막식 때 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남게 되어서 이 사람이 환담을 하다가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내 구경을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 시내 구경을.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발전상도 보여주고 구경을 시켜줄 사람을 이제 맨투맨으로 한 명씩 이제 가이드를. 그래서 뭐 같이 탁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여자 탁구 선수한테는 남자 탁구 선수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말은 어떻게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뭐 영어를 했는지 통역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자 탁구 선수한테 남자 선수도 이제 체육 하시던 분이니까 막막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본인한테. 어디 제일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물건이 많은 곳.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많은 곳. 그러면 남대문 시장이지. 남대문 시장. 그래서 남대문 시장하고 바로 그 앞에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구경을 시켜준 거예요. 뿅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아직 개방 전이니까 소비재가 충분히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백화점에 가보니까 그 소비재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기가 팍 죽은 것이죠. 이분이 거기서 어떤 그 좋은 인상이 다행히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전을 해서 이 두 분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자분이 귀화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게 텔레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텔레비 아침에 그 부부 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의 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쓰는 소비재 가운데에 정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내버리는 물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멀쩡한 거 다 내버립니다. 저희 집에도 어제 아침에 지금 이제 여름 옷에서 이제 겨울 옷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옷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사실 은퇴를 해서 그렇게도 한데 안 입는 옷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는 입던 옷이. 그 지금 뭐 2년째 그냥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버리자 이래가지고 좀 치웠는데 자본주의 생산력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르주아 계급은 100년도 안 되는 계급 지배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세대가 이룩한 것보다 더 거대한 생산력을 만들어내었다. 과거의 어떤 시대가 그와 같은 생산력이 사회적 노동의 품 안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짐작이나 했을까? 인간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캐낸 것이죠. 자본주의가. 공산당 선언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자본주의 생산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자본주의는 혼자서 각각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은 거잖아요. 둘이서. 같이 살던 사람, 생산력과 노동력을 함께 가지고 같이 살던 사람을 쪼개가지고 나는 생산수단, 너는 노동력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쪼갠 거예요. 요 사람과 사람이 쪼개지면서 1 플러스 1이 되자 이 두 사람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생산 체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요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협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농촌 수공업, 농촌에서 수공업자가 한 사람이 생산을 하다가 요 사람들이 상인들이 물건을 이제 주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점점점 주문 물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자 이 물건을 거두기 위해서 농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오후에 남는 시간 또는 휴경기에 겨울에 농사를 안 지을 때 그때만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공업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상인이 점점점 자기가 교환해야 될 교육 물량이 늘어나게 되자 이 사람들한테 주문 물량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원래 농민이 하는 거거든요. 농민이 부업으로 수공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야 농사 지어봐서 얼마 버노? 1년에 쌀 10가마. 그래? 내가 12가마를 줄 테니까 그러면 농사집 치우고 이제부터 내 물건만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민이 폐업을 하고 이 상인들에게 주문받는 물량만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선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받는 물건을 가지러 농촌을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상인이 매번 도니까 멀고 그 당시 교통수단도 별로 안 좋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니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와. 그래서 도시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공장을 만듭니다. 매니팩처죠. 그 매니팩처에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보는 공장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발달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한 사람의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집단적으로 조직된 생산력, 그거는 한 사람의 생산력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력이 되는 것이죠. 이 사회적 생산력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을 합치게 되면 생산력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양적으로 2배가 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두 사람이 아니면 옛날에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사람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한 2m 좀 넘는 거 정도밖에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걸 뭘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만일 모이게 되면 우리가 덤블링을 하게 되면 내 어깨를 디디고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생산력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없던 2라고 하는 생산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적 생산력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지금 존속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생산력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생산력이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충분히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 때문에 자본주의가 내 의지를 꺾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생산체제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느냐? 자본주의보다 더 큰,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생산력을 이루어야만 이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역사발전의 법칙이고, 막스가 역사발전, 역사적 유물론에서 경제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적 동력은 바로 이 생산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후 자본주의를 변혁해서 보다 나은 생산체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노동운동의 목표가 만일 그런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생산체제는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생산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낭만적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못 보던 것을 많이 봐요. 제일 대표적인 나라는 아마 쿠바 같은 나라일 겁니다. 그렇죠? 의료체계가 참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순박하고, 자본주의에서는 없는 공유문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는 쿠바를 참 좋은 사회라고, 쿠바를 다녀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로 지식인들이지만 약간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갔다 와가지고 쿠바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바가 좋은 사회인 건 틀림없고, 쿠바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사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쿠바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이행을 하려고 했던 소련이나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모두 똑같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3세계라고 불렀던 후진국들에서 똑같은 경로를 밟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따로 네이버에 원래 강의를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지만 그게 그 당시 촬영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깨끗하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인데, 막스주의의 요 막스의 교훈이 쭉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마치 미래사회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중거 틀은 생산력이다. 예, 그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살던 시절이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따뜻한 인정이 흐르던 시기이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뒤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고, 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하는 많은 운동들 가운데에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자본주의가 아무리 많은 나쁜 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많은 악행을 포괄하고 있는 체제이긴 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노동운동 가운데 우리가 또 모범으로 꼽는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에서 1980년대 이후에 해마다 대개 한 10년에서 20년 간격으로 강령개혁을 하면서 다음 노동운동의 목표를 사람들이 계속 설정을 할 때 그 안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의 교육훈련입니다. 노동자들의 숙련과 교육훈련. 자본주의 이후의 생산력 체제를 계속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식이 않고서는 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력 태제, 그리고 교육훈련 태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숙련 태제, 이 문제는 우리 노동운동에게 자본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다뤄야 될 과제다. 요걸 이제 요 막스가 일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다 이제 그런, 보통 제가 이 강의를 하면 항상 질문이 그렇게 들어와요. 아니, 자본주의는 지금 이 생산력도 어마어마한데 이걸 지금 뛰어넘는 AI, 인공지능 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이것보다 더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력이 도대체 그걸 따라잡는 생산력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자본주의 생산력은 무한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한 생산 제재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자본주의 생산력을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생산력은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생산력을 이룰 수 있는 열쇠는 이 자본주의가 지금 막 질주를 하고 있는 이 생산량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실은 생산력은 이제 수치인 자본주의 안에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인간이 먹고 사는 경제적인 구조는요, 인간과 자연이 먼저 만나서 부를 만들어내는 것,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에 자연에서 부를 만들어낼 때 혼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집단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의 경제적인 문제는 만들어진 부를 인간들끼리 배분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압축한 것이 생산력이고, 그 생산된 부를 인간들끼리 배분하는 것이 생산관계입니다. 그래서 경제제도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생산력이 아니라 생산관계예요. 자본주의의 약점 또는 자본주의가 다음 경제제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이행의 단서는 생산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막스는 그것을 그야말로 변증법적인 뒤집기로 기가 막힌 논리적인 전환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의 이 자본이라는 대작은 그게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를 그냥 설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막스가 세계를 통찰하고 삼라만상 이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정확하게 통찰한 통찰력과 결합시킨, 그래서 그것이 자연법칙과 부합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본주의 생산력의 원천은 우리가 이미 택시기사의 산학금에서 보았던 타인을 위한 노동입니다. 타인의 노동이죠. 그런데 생산력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더 많은 자본은 타인의 노동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본주의 생산력의 원천이 되는 타인의 노동이 계속 자본으로 갈취당해야만 이 생산력이 발전을 하는데, 그 생산력의 원천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 밑에 발을 깔아내지 않고서는 자기가 더 키를 키울 수가 없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한계인 것이죠. 개미의 몫을 줄여야만 존립과 지속이 가능합니다. 이 개미가 생산력의 토대, 즉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개미인데, 그 개미의 목과 노동시간을 줄여야만 자본주의는 존립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자본주의가 내가 높은 생산력을 이루었어 라고 할 때 그 생산력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노동자가 만든 겁니다. 노동자를 자기가 조직해서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해내는 바로 요 구조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자가 점점 소멸해 가는 것이죠. 자기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놈을 잠깐만 잡아먹는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기 몸을 피우기 위해서 계속 숙주를 잡아먹으면 결국 숙주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거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정당성이 곧 자본주의 자신의 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바로 이 두 구조,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서 가져가는 노동과 자기가 착취해 나가는 노동 사이의 이 관계 구조 안에 자본주의 생산력이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없는 한계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는 우리가 다음이 4강이죠. 다음 시간에 이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실 매일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해요. 이 한계가 드러나는 현상이 경기변동이라는 현상이고, 이 경기변동이 대개 70년에서 80년 만에 크게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공황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공황을 이미 2008년에 경험을 했고, 기록상으로는 1929년에 이미 그 공황을 기록을 무수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 생산력의 한계이고, 그 한계가 자본주의의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게 되며, 따라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체제가 될 수 있는 경제구조는 이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일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